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의 기조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에 정치권의 반응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에서는 역시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기조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 기조가 약간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했던 입장에서 좀 빠르고 정확한 확인 관계 표명 확인 그리고 그 입장 표명이 좀 중요하다라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변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이것은 좀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부 기류, 그 내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 더 강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2차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고 국민 여론들이 상당히 악화되고 근데 이 사안은 굉장히 엄중한 것이 이것이 뭐 정쟁 사안도 아니고요. 검찰 개혁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치하고 이것을 예를 들면 뭐 지켜보자 이런 부분들의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뒤집어 쓸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얘기들이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서 어제 오후에 이제 그 전략기획회의를 했다 그러죠. 그 이후에 이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해찬 대표가 이 관련된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나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신상털기, 옥죄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스스로는 여전히 그 관계 당국의 빠른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해찬 대표의 입장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지금 그다음에 또 오늘 이해찬 대표가 사실 조금 듣기에 따라서 부적절한 저는 말이라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굴복하지 마라 윤미향 당선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든가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뭐 누구하고 지금 싸웁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진영의 어떤 대립 문제로 자꾸 끌고 가려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했는데 국민들이 뭐 이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분노한 것밖에 없는데 진실을 이제 알고 싶어하는 건데 국민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발언들은 저는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느 정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약간 변화를 좀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발언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난데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류는 저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계점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 지지층들도 대부분 지금 사퇴해야 된다든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이 입장 표명 언제쯤 어떤 식으로 좀 하게 될까요?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전반적인 기류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 입장에 대한 어떤 정리를 빨리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윤미향 당선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지금 못 내세운 채 잠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그게 남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입장 발표가 있기를 바라는 건데 29일 전이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최종 결단을 못 내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내일 이제 상황을 보면서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새로운 이제 국회가 시작되는데 윤미향
이 사건을 그대로 끌어안고 새 국회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부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아마 털려면 새 국회 임기 전에 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번 주 안에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정의연의 운동 노선이라든가 또 이용수 할머니하고의 운동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도 가장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는 돈이에요. 돈. 회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불투명하다. 그 앞에서는 아무런 부분들의 명분이라든가 정당성이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윤미향 당선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지금 언론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했던 이 불투명한 돈의 문제, 출처 회계 문제, 의혹 문제 이것을 예.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썼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불적절했다. 이것은 내가 우리가 아마추어였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상당히 실수고 오류고 또 회계상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간다. 이거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확실히 하든지. 예. 그래서 죄송하다. 사과를 드려야죠. 그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은 정말 자복을 하든지요. 뭐 어떤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진짜 내가 부정한 돈을 썼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왜 그래야 하냐 하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30여 년 동안 지금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공과를 떠나서 일단 그 척박한 과정에서 시작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피해자 할머니들 쫓아다니고 예. 인터뷰도 하고 피해자 할머니들 고생하고 또 그분들의 명예회복도 해줬고 그리고 이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사실상 국제적인 위상으로 끌어올렸고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췄는데 지금 이 윤미향 당선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검찰 수사를 받고 국회의원을 한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과정이 부정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하고 네. 사과할 일이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당의 책임을 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그건 윤미향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운동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만 이제 보태고 싶은데 지금 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골마 터진 건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골마 터졌는데 결과적으로 대응 방식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지금 대립하는 형태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결정적으로 이 명분과 도덕성을 잃게 되는 내용은 돈이고 대응 방식에서는 할머니하고 싸움으로 전개되는 이 양상이 저는 이 사람들이 결국 버틸 수 없는 그런 결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할머니들을 이 사건 초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할머니들을 좀 껴안고 해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 이걸 좀 봉합할 수 있으면 이게 조금 뭔가 새로운 사태로 이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찾아가서 무릎 꿇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또 시도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진정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안 된 건데 안 돼서 결국 계속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할머니하고 대립하는 이 구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어야 뭐 향후 이 운동 자체가 뭐 완전히 이제 정당성을 잃게 될 텐데 네. 그러되면 결국 뭐 지속하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정의연 사태를 또 언급을 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또 지시를 했잖아요. 이 말은 그 사흘 후 30일이면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라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그래요? 이제 서부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국 사태처럼 예를 들면 검찰이 과도하다, 상당히 과잉 반응을 한다. 이러한 템포는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정의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죠. 네. 공적인 의미에서의 자금인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의 불투명성과 어떤 비공개성, 또 주먹구구식 이런 부분들이 잠깐만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일단 그런 걸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근데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뭐 과도하거나 예를 들면 검찰이 뭐
압수수색은 했습니다만 과도한 뭐 반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또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스테디하게 차분하게 검찰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앞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위안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론한 그 공로가 잊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이런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단체가 정대협 혹은 정의연 중심으로 하는 이 활동가 중심주의로서의 활동으로 좀 이게 변화가 되면서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을 포함한 피해자 중심주의가 좀 많이 좀 부족해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들러리만 세웠다. 모금에 활용만 해먹고 들러리만 세웠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 시민운동 단체가 정연 자체가 이제 그렇게 쭉 활동을 해온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과정을 통해서 모르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관련된 단체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예. 정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다른 단체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 어떤 성향이랄까 생각도 여러 다 다르고 뭐 하나의 단일한 생각이 아니라 뭐 무궁화회도 있고 뭐 할머니들 모임도 몇 개가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정의연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해와서 우리가 이제 정의연을 위안부 하면 정의연만 이제 기억하게 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귀착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을 좀 다 이렇게 망라를 해서 정말 위안부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사실은 말씀을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저 기자회견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일본에서 배상을 받고 사과를 받고 하는 거를 그걸 추진해달라 이런 거였거든요. 예.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제외한 채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본하고 이 노력이 거의 이제 없었거든요. 막 그런 것들 조금 더 속도도 좀 내주고 해서 할머니들 살아계실 동안에 뭔가 해결책을 좀 만들어 달라. 그게 위안부 할머니 중심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단체도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단체들이 좀 활동을 하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조금 변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윤미향 당선인 논란 때문에 그 위안부 운동, 그러니까 인권 운동에 대해서 원천적인 그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좀 퍼지고 있는 그 부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운동 자체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이 틈새를 노려서요. 이 국내에서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된 세력들이 있는데 그리고 친일적 행위를 하고 있는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던 유석춘 교수라든가 이영훈 전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면서 위안부가 거짓이다라고 해요. 이런 아주 친일적이고 망국적인 언행이 다시 또 공개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예. 저는 5.18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전 특별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미향 씨나 아니면 정의연이나 민주당이나 전 뭐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위안부 피해자 그 운동을 윤미향 씨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요. 네. 근데 마치 그것이 윤미향이란 개인에게 맞춰져 버렸단 말이죠. 예. 이것은 그동안에 일제시대 강점기에 피를 봤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과 어린 소녀들,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정당성과 또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금과 후원금이 들어간 것이고 예. 국가의 기부금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자꾸만 이 회계 문제라든가 또 쓸데없는 정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의와 정체성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커뮤니티라든가 친일 세력들이 특세하는 기회를 예.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이라든가 윤미향 씨라든가 정의원도 마찬가지죠. 정의원도 저는 사과를 해야 돼요.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 문제를 검찰 수사까지 받는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그냥 주먹구구시로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참에 회계 문제와 또 뭐 일부 중심적인 활동가들만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롭게 공개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럼 정의원 이사장이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국민들한테. 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됐던 거에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새 출발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빨리빨리 얘기들이 진행되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이제 2차례 기자회견 하셨으니까요. 예. 이제는 과거에 쌓아왔던 이런 30년간의 이런 정체성과 위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가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면 말고식의 그 의혹을 제기하는 통합당도 물론이고 그리고 빨리 바로잡으려고 하는 민주당 스스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를 열어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비대위라는 게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쇄신을 하기에 마련인데 이번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라는 작은 공천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그 효과 변화를 위해서 어떤 큰 의제를 띄울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떤 것들을 좀 주요 화두로 좀 가지고 올까요? 예, 말씀하시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게 권력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돈과 인사권이라고 그래요. 돈을 이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힘,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힘. 예. 이게 이제 권력인데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돈과 어떤 인사에서 뭐 엄청난 권력을 지금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비대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김종인 어떤 뭐 위원장 개인기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누가 와도 지금 뭐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이제 위원장 개인기에 의존하기 위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무리하게라도 지금 바꿔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이제 뭐 모시고 오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저도 뭐 잠깐 이제 모시고 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아주 깊이 이렇게 일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 느낌은 대단히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직관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죠. 뭐 직관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감각이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자들 용어로는 야마를 잘 잡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관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이 상황에서 뭐를 하면 가장 이렇게 먹힐 것이냐 내지 또 중요한 것이냐 이런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대단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민주화 물론 경제민주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머리를 우리가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화두를 끌고 올지 100%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화두를 끌고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뭐 큰 틀로 봤을 때는 통합당의 체질 개선이잖아요. 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했다고 느낄 만한 그런 이제 카드를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뭐 이렇게 구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선은 아마 젊은 사람을 제가 듣기로도 젊은 사람을 되게 면담을 지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인선을 발탁을 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민주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뭔가 경제와 관련된 의제를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던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일단 보수 쇄신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보수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확실한 좀 변화 이런 것들을 화두로 더 던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한 2가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좀 당을 정상화시켜야죠. 상식적인 당으로 좀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막말이라든가 뭐 국회를 무시한 뭐 야외 국회 밖에서의 투쟁이라든가 또 뭐 꼬투리 잡기라든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들 그리고 과거하고의 인연을 계속 5.18 문제라든가 뭐 박정희 정권과의 연관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러한 행태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통합당도 이런 과거하고 단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확실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하고 단절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새로운 보수의 가치인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반공이라든가 반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했었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예.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보수도 정치 세력이 얘기했던 자유라는 거. 자유라는 것이 사실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독점물이 아니라 이거는 반공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자유 개념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자유라는 것은 5.18이나 4.19나 6월 항쟁에서 나온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수 정치 세력이 자유란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라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반들의 보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좀 만들어내면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을 다시 뭐 새롭게 설립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해체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낸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뭐 대선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말이죠. 환경을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새롭게 진짜 생산적인 여야 경쟁이 일어나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통합당 오늘 전국에서 한국당과의 합당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제는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원유철 대표가 한국당 대표인데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합당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임기를 좀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전당대회까지 또 열고 이랬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속도가 빨리 되면서도 합당이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좀 맞물려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맞물려 있겠죠. 맞물려 있는데 저 근본적으로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든 다른 분이 오든 그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제 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합당이나 한국당 자체가 지금 이번 저 총선을 통해서 의석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저는 뭐 힘이랄까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계속 이제 이탈돼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미래가 더 이제 없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는 약간의 이제 욕심이랄까 뭐 욕심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순간적인 이해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늦춰보려고 한 거였으나 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어떤 힘, 국민의 어떤 그 요구, 바람 이런 거를 꺾을 정도의 힘은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였지 합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네, 합당은 뭐 당연히 이제 할 것 같았고 스스로들도 이제 하겠다라고는 했었는데 그 시기의 문제였잖아요. 말씀하신 시기,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예상보다는 좀 당겨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고 하는 이런 시점하고 다 이제 맞물려서 다 정리가 되는 뭐 그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다른 말씀 잠깐 드리면 지난주에도 저희 춘 교수님하고 저하고 합당해야 된다. 이거 위성 교수님 자체 안 된다고 강하게 그러니까요.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원유철 대표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 뭐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30분 동안 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가 합당을 안 하는 이유는 반드시 한다.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 날짜를 지금 명확히 안 했는데 네.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말씀하시기로는 20대 국회 내이긴 했나요? 예. 춘 교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래갖고 원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들이 강했죠. 이게 위성 교수 단체를 그냥 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돼서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21대 국회가 좀 정직하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잘못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다당제를 위한 것이다. 국회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국민들의 투표권들을 투표성과 비례성을 좀 더 정확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죠. 이게 독일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독일뿐만이 아니라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제도는 선진 유럽에서 선거제도가 미리 발달됐으니까 다 적용돼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안을 내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악영인 문제지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래서 위성교섭단체 나와서 다시 또 합당했잖아요, 다. 그래서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닌가요?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을, 꼼수를 했다는 것을. 그러면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 역할도 중요한데 중앙선관위가 저는 그 정당 허가를 내준 것도 상당히 난 패착이었다고 봐요, 굉장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도 의견을 내서 이 선거 제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국민의 어떤 사표가 방지되면서 그 정당 투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 그런 식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에 살리는 국민의 의견이 좀 더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완돼야 된다. 꼼수가 발휘될 수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처음 만났고 여기에서 원구성 협상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서로 뭔가 합의를 하겠다,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만 그 말 속에 다들 뼈가 좀 있었어요. 법사위와 예결위를 두고 아무래도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법사위 특히 체계자구심사건 관련해서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건 폐지도 안 되고 법사위 양보도 안 된다라는 기류인 것 같은데 좀 민주당과 좀 어떻게 좀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조율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주장을 누가 이제 수용해 주는 건데, 저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뭐 야당의 측면도 있지만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 운영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함으로써 약간의 견제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국회라는 게 협치의 공간이잖아요. 공론의 공간이고 협치의 공간인데 이걸 일방적인 어떤 진행을 하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난 18대 때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그 81석의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너무 법사위원장을 뭐 이렇게 야당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논란을 끌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 이렇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자구심 사건이 문제인데 예. 자구심 사건이 이제 무리하게 활용됐던 측면들은 있죠, 물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논의하는 것처럼 다시 국회의장한테 그걸 준다라는 식으로 새로운 옥상옥을 만들어서 뭘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필요 없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그 법사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지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뭘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런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거대 여당 그 의석수를 힘입어서 관행은 좀 없애야 된다. 필요 없는 관행은 좀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표결 처리를 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표결 처리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21대 국회가 또 원구성으로 한두 달 걸려버리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김태년, 주원영 두 원내대표 사령탑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나름대로 합의를 할 것 같아요. 그 협치라는 거, 국회라는 건 협상은 뭐냐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아니에요? 예. 20대 국회에서 전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쟁투만 벌어졌던 과정인데 아마 이번에 주호영, 김태년 두 원내대표 사령탑의 최근의 언행을 봤을 때는 뭔가 합의를 해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 이런 자구심사건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이렇게 틀을 잡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죠. 개선을 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국회 운영이 좀 더 순탄할 수 있게 그렇게 합의를 해내고 또 그러나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국회가 견제 기능이 있으니까 그 견제 기능을 살려서 또 야당이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합의를 하면은 뭐 6월 8일인가요? 처음에 예, 그렇죠. 그 원래 일정대로 좀 열려서 21대 국회가 정말 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좀 존경 좀 받아야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탈바꿈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8일까지 과연 6월 8일까지 상임위 배분을 다 협상을 해서 완료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천영식 계명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